자, 이어서 우리 흥선대원군 배우자. 흥선대원군 배울 때 일단 배경이 되는 게 19세기 때 대외적 상황을 우리가 먼저 배웠어. 대내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지? 정치가 문란했고, 그리고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살기 힘들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 서양 세력이 침략을 해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배웠고, 그 중에서도 맨 처음에 정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무엇을 했는지를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그럼 두 번째로는 농민들의 삶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여기서부터 봐보자. 일단 삼정의 문란은 우리 저번 학기에 배웠는데 삼정의 문란이 뭐야? 일단 문란하다는 건 안 좋은 거고 삼정. 세계의 정권. 세계가 뭔가 안 좋았다 이거야.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전정, 군정, 환국이야. 전정은 토지세를 걷는 거야, 토지세. 그런데 이제 법대로 걷는 게 아니라 더 걷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세도정수 시기 때 내가 관리가 되고 싶으면 내가 뭐 시험 보고 공정한 과정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세부 가문한테 돈 갖다 바치고 뇌물 갖다 바치고 아부해서 관직을 얻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2억 갖다 바쳐갖고 내가 관리가 됐어. 그러면 내가 관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갖다 바친 최소 2억 이상은 내가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뽑아 먹어? 백성. 그렇지. 백성들한테 세금을 불법으로 더 걷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가 토지세야. 그래서 이 토지세를 법대로 거두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양전 사업을 실시했대. 양전 사업은 전국 토지 조사야. 전국의 토지를 조사한 다음에 이제 법대로 정확하게 거둬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고, 두 번째 군정. 군포라고도 부르는데 군대 안 가기 위해서 군포를 내고 안 갔다고. 얼마를 안 냈니? 원래 2개 냈는데 반으로 줄었어. 무슨 법에 의거해서? 균역법 기억나니? 영주의 균역법. 그래서 이제 하나 내면 안 가는 거야. 근데 그 하나조차 안 내는 거야. 특히 양반, 잘 사는 사람들. 자, 그런데 호포제라는 거를 실시한다. 호포제는 이게 집 호자야. 양반 사람도 집이 있어 없어? 많겠지, 있겠지. 그래서 집 있는 사람에게 포를 걷는다. 즉 모든 사람에게 포를 걷겠다. 그게 호포제야. 양반이건 상놈이건 할 것 없이 싹 다 걷겠다. 군역 제외자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곡. 환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일단 관리들이 불법으로 세금을 더 걷는 과정 속에서 이자보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그런 이자보다 더 많이 걷는다든가, 혹은 이제 얘는 빚이 필요하지가 않아. 근데 대출을 강제로 빌려주는 거야. 대출 강제. 그 다음에 갚게 하는 거야. 갚을 때는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도 같이 갚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이득을 본 거야, 개인들이. 그러니까 관리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가가 운영하는 거 이거 안 좋다. 국가가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비리가 많네. 그래서 이거를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관리하고 환국을 시행할 수 있게 해준 거야. 그게 사창제야.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덕망 있는 돈 있는 사람, 혹은 뭐 지금 뭐 대기업 이런 데 맡기는 거야. 민간에게. 그럼 민간은 조금 더 깨끗하게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게 사창제.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전정은 양전사업, 그리고 군정은 호포제, 그리고 환국은 사창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정도를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양의 침략에 대해서는, 즉 서구 세력은 우리나라한테 계속 뭘 요구했냐면 교류하자, 통상 교류를 요구했다고. 사이좋게 지내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그냥 거부했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라 그러지? 철벽 쳤다. 철벽을 쳤다고. 자, 그래서 이제 서구 세력과의 마찰,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의 내용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경인양요, 신비양요가 나오게 된다. 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볼 텐데, 자, 우선 병인양요를 보면 병인, 이때 당시 병인년이라고 하면 1866년을 얘기해. 1866년에 양키가 흔들어졌다. 즉 양키가 쳐들어서 굉장히 안 좋았다. 그걸 병인양요라고 하는 거야. 이름 자체의 뜻이 그렇다고. 병인양요가 왜 발생했냐? 병인박해. 병인이가 똑같은 1866년에 박해가 있었던 거야.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 그것을 병인박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병인박해가 발생한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조선시대 안에서는 천주교가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낮은 경향이 있었어.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은 그때 당시에 북쪽에 있던 러시아가 계속 내려오는 거를 어떻게 막을까 고민하다가, 이거 우리나라에 프랑스 선교사들 많으니까 걔네들을 이용해서 프랑스 설득해서 프랑스를 통해서 러시아를 막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그걸 거절한 거야.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빡친 것도 있고, 또 조선에서는 천주교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병인박해, 1866년에 천주교를 믿는 많은 신자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했고, 그 죽인 대상에 프랑스 사람도 있는 거야. 프랑스 선교사.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 사람을 죄 없는데 죽이냐 라고 하면서 쳐들어온 거야. 그게 병인 양요가 되겠다. 첫 번째, 쳐들어온 나라는 프랑스. 자, 두 번째, 어디로 쳐들어왔냐? 강화도로 쳐들어와. 강화도로. 자, 그래서 강화도로 쳐들어왔을 때 어떤 전쟁이 발생했냐?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장군이 싸웠고, 그리고 정족산성에서 양원수라는 장군이 싸웠다. 잘 싸웠고 결국에 프랑스군이 물러났다. 근데 프랑스군이 물러날 때 그냥 물러난 게 아니라 우리들의 문화재를 많이 약탈해 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교장벽의 도서를 약탈했다라고 되어 있잖아. 외교장벽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박물관 같은 뭐 그런 느낌이야. 여기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들을 가져가.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가져간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뭐가 있을까? 그렇지. 직지, 신체, 요절. 직지, 신체, 요절.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저번 고려시대 때도 배웠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잖아. 그치? 이걸 가져간 거야. 볼 눈이 있는 거야. 볼 줄 아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져가고, 자, 이런 게 터지니까 반외세적 성격은 당연히 강화됐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게 병인양요가 되겠고, 내용은 별거 없어. 자, 병인박해, 강화도로 침략했고, 문수산성, 한성근, 정족산성, 양헌수, 그리고 뭐 도서 약탈을 듣고 이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면 이 병인양요와 관련된 지도나 자료 같은 게 나와. 그러면 아, 이거는 병인양요구나. 딱 첫 번째 캐치하고, 두 번째 답을 찾는데 답이 이 안에 다 있어. 예를 들면 뭐 이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뭐 정족산성에서 뭐 양원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오겠다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키워드 중심으로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2년 후인 1868년이 되자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1868년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어. 독일 사람. 이 독일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묘지를 도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도굴도 문제인데 도굴하려고 했던 그 묘지의 주인이 문제가 된 거야. 어떤 묘를 도굴하려고 했냐? 흥선대원군의 아빠 남현군의 묘지를 도굴하려고 했다. 야, 그러면 독일 사람은 왜 다른 나라 굳이 가갖고 당시 왕의 아빠인 흥선대원군의 아빠의 무덤을 갖다 팔려고 했을까? 무덤 안에는 시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금은 뭐야 이런 거 많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 팔려고 하다가 걸린 거야. 결국에 실패는 했어. 실패는 했는데 딱 요런 거 병인양요 터진 지 2년 뒤 이런 게 터지니까 외국인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아졌겠지. 그치? 반외세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그러던 찰나에 또 3년 뒤 1871년에 발생한 게 신미양이야.
신미양요는 왜 발생했냐? 제너럴 셔무너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제너럴 셔무너 사건은 1866년에 발생한 거야. 이거는 제너럴 셔무너는 미국 배 이름이야. 미국 배가 평양으로 딱 온 거야. 그리고 평양 거기다가 배를 딱 정박시키고 딱 내렸는데 평양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또 착하니 이거 손님이 오셨네. 손님 오셨으면 대접도 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잘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제 거만해갖고 막 동양인들 막 얕잡아 보면서 막 무시하고 약탈하고 괴롭히고 이런 거야. 평양 사람들 잘 해주지만 또 한 성깔 하거든. 그래서 이 평양 사람들이 이 자식들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짱돌 들고 가갖고 이제 미국인들 싹 다 죽여. 그리고 미국인들의 배, 이 제너럴 셔머너를 그냥 아예 불태워서 없애버려. 그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야. 근데 이게 1866년에 발생했고 이게 몇 년 뒤에 미국에 알려져. 그래서 미국이 왜 우리 미국인을 죽였냐? 우리 배를 왜 박살냈냐? 배 상금 나한테 내놔. 그러면서 우리와 교류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우린 당연히 거부를 했고. 그래서 미국이 쳐들어온 거야. 그게 신미양요야. 신미년 1871년에 양키가 쳐들어서 혼란스러웠던 이것을 신미양요라고 하고 여기서 주체는 미국이 되는 거야. 양키. 자,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부실로 쳐들어왔고 내용을 보면 미국이 얘네도 강화도로 쳐들어와. 강화도로 쳐들어와서 이제 얘네들이 미군이 뭐 덕진진, 소지진 이런 지역을 점령을 해. 그리고 광성고라는 그 강화도의 지역으로 이제 진격을 하는데 거기서 어재현이라는 장군이 잘 맞서주었다. 내가 지금 얘기한 키워드 소지진, 덕진진, 광성고, 어재현 대표적으로 신미양요가 문제가 나올 때 나오는 키워드들이야.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래서 결국 미국도 이제 퇴각을 해. 근데 여기 보면 프랑스나 미국이 다 이제 결국 물러나잖아. 근데 물러나는 게 뭐 조선 사람이 항전에서 물러난 것도 있지만 사실 얘네들의 목적은 조선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야. 겁주고 우리 이만큼 세.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하면서 우리와 교역하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래서 결국에 퇴각을 했는데 그 퇴각한 게 우리가 뭐 전쟁에서 뭐 어떻게 보면 방어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피해가 뭐 95%라고 하면 미군 뭐 프랑스군의 피해는 한 5% 얼마 안 돼. 사상자 수만 봐도 그런 결과가 이런 전쟁들이었다. 자, 그래서 미군이 퇴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진짜 서구 세력 너무 싫다 하면서 척화비라는 것을 전국에 딱 뿌려 건립을 해. 척화비는 뭐냐? 배척하는 거야. 뭘 배척하냐? 화해를 배척하는 거야. 화해를 배척하는 비석을 세운다. 서양놈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를 파는 매국노다. 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서 그 비석 척화비를 전국에 싹 세우는 거야. 여기까지가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중점적으로 알아보았는데 우리 이제 넷플릭스 보면 거기 미스터 선샤인 있잖아. 그치? 본 사람 있냐? 본 사람? 봤고 얼마 없네. 안 봤네 별로. 미스터 선샤인이 바로 여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야. 일단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이병헌이랑 김태리가 나오잖아. 이병헌이라고 있어. 그 이병헌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이제 일단 노비야? 아니다. 이건 아닌가? 노비가 맞고 이병헌이 아니구나. 그 누구냐? 일본이 아니. 이런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구동래인가 그거? 남자 약간 지고 어쨌든 이제 그 유연석이 나오는데 그 구동래라는 역으로 나오는데 걔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신미양요 이걸 거야. 이걸 겪은 거야. 이걸 겪어갖고 이제 이걸 겪었는데 외국군이 쳐들어왔을 때 국가를 위해서 싸운 거야. 근데 막 이렇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다치고 이러잖아. 또 포로로 잡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방어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조선은 우리를 버렸구나 하면서 조선에 대한 적개심이 막 가득하면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일본을 넘어서 일본 낭인이 돼. 그리고 일본 낭인 사무라이가 돼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일본인으로서 막 조선 사람들 막 약간 괴롭히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도 다 이런 걸 배경으로 하는데 미스터 선샤인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당시 시기 때. 그리고 요 조금 이후의 시기까지 이제 좀 그런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인 것 같은데 시간 되면 그런 것도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직 뭐 내신 뭐 시험 기간도 아니니까 그런 거 좀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정책 의의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자 우선 의의는 뭐냐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 세부 정치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져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한 거야. 그리고 외세 침략도 저지했다. 저지한 건 뭐 맞지. 결국에는 프랑스군도 물러났고 미국도 물러났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한계 근대화를 지연했다. 근대화의 지연을 초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뭐 괜찮니? 다행이다 야. 얘가 자리 뺏었어. 거기 앉아. 프랑스가 미국이 조선과 교역하자고 했을 때 오케이 했으면 프랑스랑 미국의 많은 선진 문물 받아들이면서 조선이 조금 더 근대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냐. 근데 흥선대원군이 그거 철벽치면서 늦어진 거야. 그게 늦어져서 근대화가 늦어져서 일본한테 먹힌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거야. 너무 왕권 강화만 치중하지 않았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반들도 굉장히 싫어했지. 대표적인 게 경복궁을 중건할 때 묘지림을 벌목했지. 그 다음에 서원 정리 대폭적으로 했지.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양반들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 자, 그리고 이제 1873년이 되자 이제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서 흥선대원군을 하야시켜. 1863년에 고종이 12살이었어. 그렇다면 퀴즈. 1873년에 고종의 나이는 몇 살일까? 대략.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까? 응? 22살이잖아, 그치? 22살이면 성인이야, 성인. 12살 때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왕이 너무 어려서야. 근데 왕이 22살, 성인이 됐잖아. 그럼 이제 정치는 왕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요구하는 거야, 케이편이. 흥선대원군도 딱 그걸 보니까 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이제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런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이 하야한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도 있냐면 고종의 와이프가 명성황후잖아. 그 명성황후 본명이 민자영인가 그래. 그러니까 민씨라고 불러. 민씨. 성이 민이니까.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와이프로 민씨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흥선대원군은 세력이 약한 가문의 집안에서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했어. 세력이 강한 집안의 며느리를 맞이하면 외척 세력이 생기면서 왕권에 안 좋을 수가 있거든. 자, 근데 이제 명성황후도 그걸 알아. 자기의 가문이 안 좋은데 저 흥선대원군께서 나를 선택해서 왕비로 삼아준 거야. 고마워했어. 그래서 초창기 때는 흥선대원군이랑 명성황후는 사이가 되게 좋았어. 특히 명성황후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컸지. 좋아했다고. 그런데 이 명성황후가 후사를 잘 못 낳은 거야. 계속 못 낳는 거야. 근데 흥선대원군은 계속 손주를 빨리 보고 싶은 거야. 그러던 찰나에 고종이 정식 왕비인 명성황후가 아니라 후궁한테 이제 아들을 낳은 거야. 손자가 생긴 거야. 흥선대원군은 비록 명성황후 밑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근데 흥선대원군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손자를 너무 좋아하고 손자를 낳은 후궁도 너무 좋아하니까 명성황후는 기분이 어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사실 이 최익현의 상소도 그 뒤에는 명성황후가 있었겠지.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흥선대원군은 찰벽치는 정책을 펼쳤다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야. 다른 나라와 교역하지 않겠다. 쇄국 정책. 그런데 명성황후는 생각이 달라. 서구의 문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 이 입장이라고. 그래서 이 시기 이후부터 이제 조선은 다른 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정책, 즉 우리 항구를 열고 문호를 개방하고 개화 정책을 펼치는 거야. 개화 정책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겠다, 교역하겠다라는 정책이야. 쇄국 정책이랑 반대되는 말이지. 그래서 이 이후에 조선의 방향은 개화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자료들은 잘 읽어봐. 예를 들면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거는 병인 박해와 관련된 자료잖아. 그치?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와 관련된 것은 병인 박해구나. 병인 박해는 병인 양료로 이어지고 그 병인 양료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찾으면 문수산성에 뭐 한성근 이런 게 되겠구나.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척파비문, 양이 침범, 양이 서양 우랑캐가 침범, 쳐들어왔는데 비전직화, 전쟁을 하지 않고 화해를 한다면 그것은 주화 매국이다. 매국, 국가를 파는 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척파비의 내용이야. 밑에 해석한것도 나와 있고 체익편의 문제로 체익편의 상소 이렇게 잘 나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문호개방과 개화정책이야.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이제 쇄국정책이 이제 해제되고 개화정책이 펼쳐지는 거야. 여는 거야. 선진문물 받아들이는 거야. 그 방향의 내용을 이제 여기서부터 배워가는 건데 처음 나오는 게 통상개화론이야. 즉 열자 이거야. 개항이 불가피하다. 항구를 연다. 항구를 연다는 거는 선진문물, 외국과 교역을 하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모든 건 다 배를 통해서 외국과 교역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1860년대 박규숙, 오경석, 유홍기 뭐 이런 사람들이 개화하자 뭐 이런 론을 제기했는데 60년대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1973년 이후부터 명성왕후가 집권. 사실 이 말도 웃겨. 이 고종이 친정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종은 어렸을 때는 아빠 그늘 밑에서, 커서는 아내의 그늘 밑에서 있었던 그런 좀 약간 나약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어. 그럴 정도로 이제 명성황후의 힘이 굉장히 셌다. 와이프의 힘이 굉장히 셌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1873년 이후에 개화정책으로 돌아서는데 그 첫 번째 성과라고 해야 되나? 나온 결과가, 첫 번째 결과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강화도 조약만 하고 오늘 마치자. 알겠지? 자, 강화도 조약 익히 들어봤겠지만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야.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 자, 맨 처음에 배경. 일본에서 정한론이라는 게 대두가 되었대. 정한론이라는 게 뭐냐면 정벌하자 한국 정벌하자, 조선 정벌해서 먹어버리자. 그게 정한론이야. 근데 이게 왜 대두되느냐? 물론 일본의 오랜 꿈이긴 하지만 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1869년인가 그쯤에 서계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 서계 사건. 이게 뭐냐면 외교 문서라고 하는 거야. 외교 문서.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적인 대화가 오고 갈 때는 서로 예의를 갖춰서 이제 말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너무 성의 없고 너무 예의 없게 외교 문서를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0불을 안 했어. 씹었다고. 그랬더니 일본이 왜 씹냐고 해서 우리가 너네 이 외교 문서 봐라. 이렇게 무례한 외교 문서가 어딨냐? 라고 했더니 일본이 뭐가 무례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싸운 사건이야. 그게 서계 사건이야. 이걸 빌미로 더 일본 안에서는 그냥 저 조선 먹어버리자 정한론이 대두가 된 거야. 근데 아직 이르다 라는 이제 의견이 많았고 그 대신 뭐 하자? 우리 저기 가서 조약 하나 맺자. 이렇게 된 거야. 그
그러면서 일본이 보낸 배가 운용우라고 하는 거예요. 운용우는 일본 배야. 근데 일본 배가 우리나라에 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영해를 침범하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경고해야지. 너네 선 넘었으니까 돌아가. 근데 안 돌아가. 계속 안 돌아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영해를 침범해 계속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안 돌아가. 경고도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쏴야지. 그래서 이제 운용우가 피해를 본 거야. 일본이 뭐라 그래? 우린 너네 공격 안 했는데 너네는 왜 우리 공격해?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이제 너네 우리와 조약 맺자 라고 하는 거야.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는데 조약을 맺잖아. 왜? 국가의 힘이 약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다.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조선은 일본과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거야. 강화도조약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네. 조선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좋아 보이지?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주국이래. 자주국. 스스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왜 일본은 이런 조항을 넣었는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다 속내가 있어. 일본의 오랜 꿈, 그것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거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빌드업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야. 그 첫 번째가 강화도 조약이야. 우리나라는 청나라, 즉 중국을 군주의 국가, 아버지의 국가로 모시고 있는 나라야. 즉 우리나라와 청나라는 이어져 있다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으려고 하면 청나라가 가만히 있겠니? 그러니까 청나라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일단 끊어놓는 거야. 그게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뜻이야. 이해돼? 다 목적이시 이렇게 넣은 거라고. 그 다음에 사관을 보면 부산 외에 항구를 개항한다. 즉 삼포를 개항한다라고 하는 거야.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해라. 부산, 원산, 그리고 저기 인천 그 지역을 이제 개항해라 라고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선국은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함을 허가한다. 이걸 해안 측량권이라고 불러. 우리나라의 해안을 일본인이 조사하고 측량할 수 있다 이거야. 일본은 왜 우리나라 해안을 측량하고 조사하려고 했을까? 쳐들어올 때 암초 같은 거 있는지 확인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적 정글 인베갈 때 뭐하니? 와드 깔잖아. 딱 그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식관 여기 보면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인 관리가 심의한다. 이것을 영사재판권을 인정했다. 혹은 치외법권을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해. 즉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으로 그 사람을 우리나라가 처벌할 수 없다야. 일본 사람이 처벌하겠다 이거야.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범죄를 일으켰어. 그 일본 사람은 그 일본 사람을 강하게 처벌할까 약하게 처벌할까? 약하게 처벌하겠지. 지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즉 우리나라의 법권을 뺏긴 거야. 법권.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 해안 측량권, 치외법권 이런 두 가지를 봤을 때 이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그 요소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게 해안 측량권과 치외법권 허용을 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다고.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고, 요게 강화도 조약의 내용 다야. 지금 근대사 배울 때 연도 같은 거 잘 알아둬야 돼. 왜냐면 짧은 역사의 부분을 배우지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 그래서 연도, 선 구분을 잘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내는데 여기는 크게 보면 10년 단위야.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식으로 10년대로 많이 구분을 해.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연도 여기 써놓은 거는 다 알아두라고 써놓은 거야.
특히 강원도 조약 중요한 거니까. 그 밑에 부속 조약을 보면 이 부속 조약은 알면 좋아. 알면 강원도 조약 맺은 다음에 추가 조약을 맺은 거야. 추가 조약. 요거는 연도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조규부록이라고 있는데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 가능. 일본 화폐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간행이정 심리를 설정했대. 이게 뭐냐면 거류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구를 개항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부산에 항구를 개항했어. 얘네들이 부산에 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거류지라고 하는 거야. 그 거류지를 10리로 설정했다는 거야. 10리는 지금의 4km겠지? 즉 반경 4km 여기 안에서만 이제 너네 활동해 라고 정해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다가 무역 규칙이 생기면서 이제 항세, 즉 지금부터 관세가 없어지는 거야. 관세. 여기 관세 있고 항세는 이제 배에 관련된 세금을 이제 안 내는 거야.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우리나라의 쌀을 일본이 무제한으로 사갈 수 있다. 이게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야. 우리한테 안 좋은 거야. 계속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쌀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우리나라 쌀 없어지잖아. 우리나라가 쌀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그래서 또 만든 게 방공력이라고 하는 거야. 곡식을 방어한다. 그래서 만약에 조선이 쌀을 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한 달 전에 일본에게 알려라. 그러면 안 팔아도 된다. 이게 방공력이야. 오케이? 나중에 또 사건 하나 터질 때 방공력 나오니까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속약을 보면 간행이정 50리, 100리로 확장했대. 즉 원래 10리였잖아. 근데 50리, 100리, 즉 나중에 40km까지 늘어나는 거야. 이 일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혀가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상장정.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건 기억하자. 연도까지 기억해야 될 거. 강원도 조약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고 연도까지. 두 번째 조일 통상장정. 요 정도 두 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 우선 관세를 회복해. 원래 관세가 없었잖아. 근데 관세를 회복해. 관세를 회복한다는 거는 다행인 거야. 관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이야. 그 국가가 100%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권리인데 그 관세가 무시되었다가 통상장정으로 인해서 관세가 다시 회복됐다고. 자 그리고 이제 방공령도 이제 실시한 적이 있고 관세 회복. 두 번째 최혜국 대우라는 걸 우리가 일본에게 인정해 주었다. 즉 우리가 관세 회복이라고 이제 관세 회복이라고 해서 뭔가 한 걸음 나아간 거야. 좋은 쪽으로. 근데 최혜국 대우라는 걸 일본에게 인정함으로써 안 좋은 쪽으로 한 100걸음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 얻고 100개 뺏긴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럼 최혜국 대우가 뭐냐? 최대 혜택을 국가에게 대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보경이랑 최혜국 대우를 맺은 상황이야. 오케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기분 좋아서 보호한테 100만 원을 그냥 용돈 줬어. 그러면 보경이한테는 그 100만 원 비슷한 상당의 혜택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자동으로. 그게 최혜국 대우야. 이해돼? 내가 딴 나라한테 좋은 거 주잖아. 근데 일본과 최혜국 대우를 맺고 있잖아. 그 일본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자동으로. 이해돼? 최혜국 대우가 뭔지? 그 국가에 대해서는 최고 혜택의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다른 나라한테 좋은 거 해줬으면 얘네한테는 당연히 똑같이 좋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최혜국 대우를 일본에게 인정을 한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모든 국가와 다 최혜국 대우를 맺었어. 그러면 내가 어떤 나라한테 100을 줘. 그러면 그 순간 그 나라한테만 100을 주는 게 아니라 최혜국 대우를 맺은 다른 나라한테도 다 100씩 줘야 되는 거야. 다 뜯기는 거야. 완전 불평등 중에 최고의 내용인 거지. 이 최혜국 대우를 이 통상장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일단 자료들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정한론까지 우리가 개화 정책을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해. 사절단. 우리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국에 사람을 보낸다고. 그걸 사절단이라고 부르고 각 국가의 사절단을 보냈을 때 그 사절단들의 이름이 각각 다르고 그 사절단의 뭐 활동, 내용, 결과 이런 게 다른데 사절단과 관련된 내용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보자. 자, 고생했어.